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리고 현역 하위 평가자 감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비명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고 의대 정원 확대 쟁점도 살펴봅니다. 이어서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다뤄진 혁신안 내용 등을 집중 분석합니다. 몰래냐 동의냐, 최근 불거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를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에 신설된 코너 뉴스와 법률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끝으로 전국으로 번진 소바이러스 럼피스킨 병에 대한 전문가 분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 GP 복원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죠? 네, 맞습니다. GP를 복원을 하고 북한이 철수했던 병력과 중화기를 다시 투입한 모습이 우리 군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감시소가 복원이 된 건데요. 앞서 북한은 2018년 남북 군사합의에 GP 상호 철수 조치에 따라서 GP 10곳을 완전히 파괴하고 또 나머지 한 곳은 원형은 보존하되 병력과 장비는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병력 활동이 있었지만 이번에 확인이 된 것처럼 감시소를 만들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 모두에서 이렇게 감시소가 만들어지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기존 시설물을 복원하고 GP 주변에 진지까지 구축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GP 복원뿐 아니라 북한이 해안포까지 개방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평소 한 개소에 2문 정도를 열어놓던 그 남쪽 방향의 해안포를 추가로 개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개방 규모가 2자릿수 정도로 우리 군은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이렇게까지 복원에 나선 의미 무엇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상 이 GP를 전면 복원에 나선 만큼 9.19 군사합의 파기를 실행하겠다는 걸 분명히 의지로서 드러낸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방어가 어려운 목재 시설을 급하게 세우고 이것도 모자라서 막사 같은 거를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은 채로 또 야간 근무까지 투입해서 이렇게 노출을 하는 걸 보면 합의 파기 조치를 빠르게 시행하고 있다는 걸 자신들이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이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지금 어떤 대비태세 갖추고 있습니까? 네, 우선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어제 KBS 뉴스라인에 출연을 해서 우리도 GP를 복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하면서 북한이 초소에서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또 무장을 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면서 복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조금은 지켜보겠지만 우리도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북한이 그 지난 5년 동안 9.19 합의를 계속 위반해 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추가로 9.19 합의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연다든지 또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거나 하는 조치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침착하게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이른바 오버를 하지 않으면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봅니다. 부산 is ready. 부산 준비가 돼 있죠. 오늘 밤 드디어 2030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치열한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최종 판세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네네. 우리의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이렇게 사실상 2파전입니다. 1차 투표에서 회원국 표심 중에서 3분의 1을 누구든 득표를 하면 끝인데 사우디는 이걸 뭐 자신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1차 투표에서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에 결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우리는 우리의 원래 표심 또 다른 경쟁국인 이탈리아로 향했던 표심 여기에다가 사우디와 우리 중에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표심까지 더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판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최종 프리젠테이션 누가 하게 되죠? 네, 일단 대통령실은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최종 PTA 연사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과연 누가 할 것인지 일단 철저하게 그 비밀에 붙여진 상태인데요. 그래도 뭐 예측은 해볼 수는 있겠죠. 네. 예, 현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또 나승현 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 등 국제 무대의 경험이 강한 인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파리에 도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지금 각국을 돌면서 특히 아프리카국들을 상대로 막판 설득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로 볼 때 반 전 총장이 내일 최종 연사로 유력한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하지만 또 다른 반전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역시나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결과는 오늘 밤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최종 프리젠테이션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반에서 10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 프리젠테이션 이후엔 투표를 하게 될 텐데 투표와 결과 발표까지 일정을 소개해 주시죠. 네. 3국의 프리젠테이션이 끝나면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 반쯤부터 투표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이 되는데요. 약 10분 정도면 결과는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군요. 네. 이제는 정말 진인사 대천명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뒤늦게 뛰어들어서 정말 열심히 민관이 합동으로 달려왔죠. 네. 우리 정부가 늦게 뛰어든 만큼 총력전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른바 코리아 원팀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외교에서 부산을 일단 적극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는 직접 발표에 나섰고 특히 다자 외교 무대를 활용해서 지난 9월 유엔 총회 당시에는 4박 6일 동안 40명이 넘은 정상과 연쇄회담을 갖고 부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00여일 동안 만난 해외 정상은 100명이 넘습니다.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또 주요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을 해서 그동안 유치전을 펼쳐왔고 특히 또 주요 그룹 총수들도 파리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유치전에 나서서 힘을 보탰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유치를 못하더라도 이번 유치전에서 쌓아온 외교 관계가 무엇이든 언제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밤 부디 파리에서 승전보가 들려오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국내 소식 알아봅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은 임정혁 변호사, 곽정기 변호사 이렇게 2명입니다. 이 두 변호사가 누구를 변호를 했냐면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또 사업 시행사 등에서 약 480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바울 씨라는 이 개발업자가 있는데요. 이 정바울 씨가 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정 씨는 검경 고위직 출신인 이 두 사람에게 각각 1억 원과 7억 원대의 선임료를 건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수사기관에 대한 로비 등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 압수수색을 받은 두 변호사 중에 특히 임정혁 변호사는 검찰 최고위직에 있었더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임정혁 변호사는 서울고검장과 대검찰청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또 곽정기 변호사는 서울광진경찰서장과 서울청의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냈고 재직 당시에 클럽 버닝썬 사건도 수사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마친 만큼 앞으로는 이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정 씨의 자금이 두 변호사를 통해서 실제로 수사기관 로비까지 쓰였는지 확인을 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엔 예산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제 나흘 남았는데요. 이 시한을 두고 모레부터 이틀 동안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여야는 대치 상태입니다. 왜죠? 네, 여야가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그 대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탄핵안 처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회의를 강행하려는 민주당,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좀처럼 접합점을 찾기 어려워 보여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예산안을 그냥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뭐 끝까지 가보자 이런 식의 벼랑 끝 전술이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건 대선 불복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또 민주당이 역시나 무분별하게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공세 수위를 국민의힘은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도리어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면서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예산 법안 심사 요구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역시나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국회 상황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사실 관건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이 여야의 중재에 나설지 아니면 뭐 민주당의 뜻대로 본회의를 열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연예인 마약 사건 수사 속보 알아봅니다. 경찰이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 이선균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 연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한 달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출금을 할 수 있는데요. 경찰이 이 부분을 통해서 경찰이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혐의를 밝혀줄 정황 증거 수집에 주력을 하면서 이 씨에 대한 추가 소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 받는 피부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죠? 네, 이 의사는 이번 의혹의 핵심인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공급을 했다라고 지목을 받는 인물인데요. 이 유흥업소 여실장이라는 사람이 시술을 받으면서 이 피부과 의사를 알게 됐고 그동안 대마와 케타민을 제공받았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사실 이루어졌는데요. 법원은 이 의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또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 이선균 씨 출국 금지 조치 연장됐는데 반면에 역시 마약 수사받는 가수 지드래곤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고 하네요. 네, 지드래곤에 대해서는 반면에 출금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5일 만료된 출금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혹시 지드래곤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경찰은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드래곤이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현재까지 정밀 감정 결과 음성으로 통보가 온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일부 더 해야 할 내용도 있다면서 추가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66세 노인의 절반이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해서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죠? 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분당 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지난 10년간 지난 2021년 기준으로 66세가 된 약 330만 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1인당 평균 2.4개의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절 약물? 네. 여기서 이 부적절한 약물이란 노인 환자에게 사용을 했을 때 이득보다 임상적으로는 위험이 더 큰 약물을 뜻하는데요. 이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는 2021년에
24만 8천 명으로 9년 전과 비교해서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구원은 이 부적절한 약물을 사용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도가 25%, 장애 발생 가능성이 46%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건강해지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장애나 심지어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반대의 결과를 내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당장 전문의에게 먹는 약을 다 공개하시고 혹시 부적절한 약물을 드시고 계신 건 아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러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그 부적절한 약물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장애 발생 위험도 커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그동안 약이라고 먹은 게 혹시 독이 되지는 않았는지 꼭 한번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기온이 어제에 비해서 3도에서 7도 정도 내려가면서 중부 내륙은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게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영하 1.5도인 서울지방 오늘 한낮에 2도에 머물겠고요. 강릉, 전주 7도, 대전 6도, 대구 9도 등 전국적으로 1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제주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 쪽에는 최대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낮과 밤 사이 경기 충청 전북으로만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눈의 양은 1cm 미만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의 대기가 매우 건조해져서 이 점 주의하셔야 되겠고 강풍 부는 지역과 겹치기 때문에 더더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북 산지와 강원 산지에는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 이 밖에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계속해서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5도입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화요일 출근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른 시각부터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춘천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전 차로가 막혀 있었는데요. 현재는 1차로 통행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뒤로 정체는 심해서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도 부천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로 정체되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도 송내 부근 4, 5차로에서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도 예천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 발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의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 소속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의대 증원 문제와 당 현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잠시 여기 기다리시면서 지금 방금 우정화 기자가 얘기했던 부적절 약물 이게 정말 문제라고 말씀하셔서 그 질문부터 한번 드릴게요. 네,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우리 보건의료계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숙제입니다. 고령 시대에는 어르신들이 워낙에 복합 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세분화된 분절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중복 투여, 불필요한 투여, 의료 과잉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 주치 같은 제도들을 도입해서 정말 어르신의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처방을 하면서 불필요한 거는 오히려 제거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당이 다음 총선에서도 또 미래에 그런 뭔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좋은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정부가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했더니 당장 2025년에는 2,100명에서 2,800명, 2030년에는 2,700명에서 3,900명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대 증원 발표는 아니고 이제 수요 조사 발표인데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의사협회 이렇게 반발한 이유가 뭡니까?
의사협회의 반발은 아무래도 이런 중요한 국가의 보건의료 인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 과정에서의 졸속 조사에 대한 비판일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근거 체계를 꾸준히 만들어서 얼마 정도를 늘려야 되는지 또 어느 시점에는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과학적 근거,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는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 없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 그런 당사자인 학과장과 그다음에 총장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부풀려서 수요조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론선동을 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보고된 거에는 충남대가 원래 110명 정원인데 410명으로 4배의 정원을 불렀고요. 순천향대는 93명인데 200명을 불러서 3배의 정원을 불렀어요. 과연 이런 인프라와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부르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상황들이 많다. 그래서 검증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는 전에 서남의대라고 41번째 의과대학이 부실의대로 결국에는 많은 학생들과 남원에 있었죠. 남원 그렇죠. 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피해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잘 설계해서 제대로 증원하는 시스템 만들지 않으면 의료계와 현장에 있는 분들이 100%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만큼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제 이게 졸속 조사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또 그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근거를 토대로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스토리를 말하면 우리가 뭐든지 중요한 사항을 정할 때는 근간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 그러면서 필수 의료 붕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정원까지 이야기가 왔는데요. 어느새 우리 소아과, 응급의학과 이런 체계에 대한 개선보다는 필수 의료에 대한 뭔가 살리기에 대한 얘기보다는 의대 정원 확대로 여론이 확 넘어갔다는 거죠. 네. 또 그 배경에는 강서 보궐선거 참패라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의 시급한 부분을 여론으로 덮겠다라는 하나의 카드로서 의대 정원을 갖고 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제대로 설계해서 가려면 이번에는 늘리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보건의료에 대한 그 증거를 만들 수 있는 근거 체계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을 냈는데요. 거기서 제대로 추산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와 전문가위원회가 필요하다. 한 가지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00명이 나오고 있는데 줄여야 되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오히려 과잉 양산됐을 때는 과잉 의료가 산출이 되는데요. 지금 노인도 약물 과잉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의료가 가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의사들만 많아지면 한의사들만 많아지면 불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건보 재정의 건정성에도 악화가 되는 만큼 꼭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거버넌스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필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의료 중환자를 보다 보면은 의료 사고나 예기치 않은 결과들이 발생하는데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고 또 형사 재판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진들의 그 업무의 과중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형사처벌 면제나 아니면 감경 또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국가 책임보험의 도입 이런 부분들이 꼭 안전망이 구축돼야 의사들도 단순히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증원뿐만 아니라 그런 체계가 같이 가야 된다. 예, 안전망이 먼저 선 구축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정원을 확대한다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유수가 덜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메시지를 그렇게 냈으면 좋겠다. 정부 기조가. 정부에서는 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의사협회 쪽하고 계속 논의를 해왔다. 안 한 건 아니고 그 전과는 달리 충분히 뭐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해오는 그 연장선이고 그렇다면 의사협회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선에서 그 구체적인 수치로서 뭐 대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실제로 의사협회에 대한 의견을 여쭈시려면 사실 의사협회 대변인들 부르는 게 많은데 저희가 의료계에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긴밀한 얘기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늘리더라도 점진적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현장의 수용성 있게 의대에서 정말 제대로 된 양성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의사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말 그런 의사들을 양산을 하려면요 무리하게 양적으로 팽창했을 때는 항상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하나
하나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게 소통을 한다고 했을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서는 결정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정부가 여러 보건의료의 이해관계자 소통을 하면서 이제 늘려야 된다고 방향성을 잡았으면 조금 더 그런 근거를 마련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추진에 동력이 생긴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행태는 너무 정치적으로 여론에 그 편승해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졸속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도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바라라고 국회에서도 주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대 의대 정원이 3,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3,058명. 아, 3,200명이 안 되는군요. 예. 그게 한 300여 명 정도 더 많았었는데 원래 예, 그 예. 줄어든 시점이 있었잖아요. 의학분업 2000년 시점이었죠. 그게 그렇게 오래 전이네요. 그래서 예, 예. 뭐 의사협회 일각에서는 뭐 그 정도 일단 늘려놓은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단계별로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한 해에 3,000명이 나온다고 하면 이 젊은 의사들이 이제 어디로 어느 과로 지원을 할 것이냐. 지금 피안성 정제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그다음에 돈 되는 데인가요? 정신과, 예, 재활외과, 영상의학과인데 아무래도 수가가 좋고 네. 그리고 개원해도 수익이 나는 그러면서도 중증 환자를 안 보는. 리스크도 적네요. 예, 이게 뭐 젊은 의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MZ세대의 현상입니다. 노동에 대해서 안전성 그리고 네. 험한 일 하지 않겠다. 그거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수과로 갈 수 있게 하려는 기전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수과를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유인책을 만들면서 가지 않으면 지금의 뭐 3,000명이 나오든 4,000명이 나오든 다 피부 미용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행해질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 잘 우리가 소통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증원 규모에만 지금 막 매달려 가지고 전쟁처럼 싸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이제 본래 시작된 게 지역 의료 공백하고 필수 의료 니즈, 필수 의료 필요성이 맞습니다.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예. 그런 시스템하고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 같아요. 예, 매우 중요하고요. 실제로 지금도 3,000명이 나오는 의사들이 꼭 필수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단기적인 정책부터 그리고 지금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결국엔 15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까지 시스테믹하게 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역에서는 의사 한 명 한 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기적 대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이게 의대 정원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청선용 정부 여당의 공약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이제 여야 모두 기본적으로 의사수 늘린다 이런 그 원칙에는 이제 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방법론, 해법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민주당에서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20년에도 그 코로나 시기에 추진을 하다가 그 동력을 잃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필수의료에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TF를 만들고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당에서의 이제 정책적 이제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네. 현장 수용성이 있고 진정으로 의사 한 명 한 명의 배출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의사 그리고 정말 뭐 흉부외과나 외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우리가 필요한 과로 갈 수 있는 의사들을 많이 그 정책적 설계를 통해서 유인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정책을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수용되고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건설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민주당 현안으로 가볼게요. 위원님 총선 기획단 위원이기도 하시죠? 예. 어제 당무위에서 권리당원 비중 강화와 현역 하위 평가자 페널티 강화 변경안 통과시켰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우선은 그 민주당의 그동안의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만 당원을 가지고 있고 대의원제는 기존에 지역별로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에 있어서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 안건이 올라가고 통과된 거는 저도 충분한 토론이 과연 된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만큼 의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무리한 한화 아니냐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제 의원들 지난 4년간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하위 10%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출마를 할 때 30%에 대한 감산
하면서 일부 페널티를 적용하는 걸로 해서 원래 기존에 20%의 감산이었는데 조금 더 상향하는 방식으로의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좀 그게 너무 1대 60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하고 이제 저 대의원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걸 좀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요구는 좀 그동안 쭉 있었어요. 처음 생긴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비명계 의원들이 좀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과 좀 결별해라. 이게 이제 당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나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것들이 되니까 되게 비명계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클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방향에 있어서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되는 이유는 네.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당원들의 역할과 교육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의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정말 취약 지역이 있거든요. TK나 PK 같은 취약 지역에서 그 지역은 당원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지역 안배를 통해서 우리 당이 한쪽으로 치우친 지역의 의견만 듣지는 않겠다라는 것들을 대의원제를 통해서 고르게 지금 권한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이 대의원제와 권리당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안으로서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 두 가지 의견들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결정이 된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저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말에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워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 이제 1인 1표제를 이제 염두에 두고 계세요. 여하튼 전반적으로 권리당원 힘을 더 강화하겠다 이래서 그 비명계들이 요구하는 거하고는 어쨌든 방향은 이제 반대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라고 요구한 비명계 또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권리당원들도 의사 표명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사전 조건은 정말 우리 당원들이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까지를 큰 스콥에서 고민을 하면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전 조건은 우리 당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정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올바른 그런 개념들이 성립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의 권한 강화도 같이 수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총선뿐만 아니라 또 내년 8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민주당이 발전하는 노력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가면 안 된다. 점진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하면서 같이 통합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최강욱 전 의원이 이제 막말 논란에 또 휩싸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체는 이제 당 지도부에서 신속하게 징계 결정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본인이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한 이런 글을 또 SNS에 올렸고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일부 여성 당직자들이 최 전 의원을 옹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또 이제 그 여성 의원들이 뭐 사과 성명을 내긴 했는데 그것도 한 2, 3일 지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 발씩 조금 늦는다 이런 그 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 발언이 터진 다음 날 총선기획단 회의가 있어서 그 내부에서 논의를 했었고요. 여성 위원들이 모두 다 문제가 있다. 같은 여성으로서도 이거는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께서 네. 경고성 메시지를 빠르게 내신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대응이 늦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잡음이 있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요. 우리 당에서의 실망스러운 목소리인 것 같지만 앞으로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가의 간사를 하고 있고 우리 당의 여성 위원으로서는 좀 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그런 마이너한 목소리보다 메이저한 목소리들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네. 명확히 보여드려야 된다. 특히 선거 때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조금은 저기 상대편에서 그런 것들을 크게 뭔가 포화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수단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공천의 불이익이나 공천 그렇죠. 배제까지 얘기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당이 자유정화가 잘 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 계기로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좀 막말이나 설화 이런 데 대한 검증 강화하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공천의 불이익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공천 서약서에도 반영을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강성 발언이나 자극적인 발언들이 조금 자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방적인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짧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비례대표제 두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좀 엇갈리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동형, 병립형 뭐 여러 얘기 나옵니다만.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 저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명확하게 위성 정당의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충분히 논의해서 꼭 여야가 같이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뭔가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보름 내에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 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행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 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 문화.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에 당신만의 따뜻한 바람을 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시장 가려면 무슨 얘기 쓰는 네? 동대문 시장이요. 동대문 시장 이쪽에 타셔가지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요. 아, 거기 맞아요? 예, 이쪽에서 내리시면 거기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타시면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디지털 안내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호영입니다. 서울시 디지털 안내사거든요. 저희 거점이 잠실역하고 석촌호수, 송파구청하고 저희 노인정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휴대폰 방법, 그다음에 키오스크, 그다음에 이렇게 길을 여쭤보시면 안내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쫓기를 입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자녀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한 번 가르쳐주고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서로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면 참 모르는 부분들을 알려줘서 또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 항상 그 각 구마다 중요 거점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적은 저희들 어르신들 휴대폰이라든가 키오스크라든가 또 그다음에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부분에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도와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저희 쫓기 보시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무엇인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고요. 제주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미 내린 눈이 쌓여 있거나 또 비나 눈이 얼어서 빙판이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까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서울의 기온이 영하 1도대로 떨어졌습니다.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고 낮 기온은 예년 기온과 비교하면 5에서 7도 정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서울이 오늘 한낮에 3도에 머물겠고요. 강릉, 전주 7도, 대구 9도 등 전국적으로 1도에서 1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 지역에 거의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서울이 영하 4도, 모레는 영하 7도로 점점 추워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도 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낮과 밤 사이 경기와 충청, 전북으로만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눈으로는 1cm 미만 정도의 양을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의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강풍 부는 지역과 겹치니까 화재 예방에 더 신경 써주시고요.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초속 20m 이상으로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에는 내일까지 초속 20에서 25m 안팎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4호, 5호 혁신안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대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국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이 그동안 지역 조직을 잘 관리했는지 당무 실적을 감사한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장 의원님, 당내 현안 짚어보기 전에 네티즌 사이에 큰 화제됐던 소식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한동훈 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서울 서초동 갈비집에서 같이 식사를 한 게 포착됐는데 네. 그 이후 어제 대상 홀딩스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어요. 이른바 네. 한동훈 테마주가 된 셈인데 대상 임세령 부회장은 이정재 씨의 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기치 않은 주가 급등,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매번 대선이나 선거 때마다 정치 테마주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 개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한동훈 장관과 이정재 씨가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편한 식사 자리를 한 것뿐인데, 네. 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만큼 최근 한동훈 장관이 대중적인 관심, 국민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또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걸 뭐 정치 기획이니 뭐니 막 자꾸 또 한동훈 장관 꼬투리 잡으려고 하던데요. 네. 배우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으로 국내 컨텐츠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국위선양을 했고, 또 오늘 자정에 발표되는 2030 부산 엑스포의 홍보 모델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배우이기도 한데, 네. 자꾸 한동훈 장관 공격하려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야당이 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이정재 두 사람 이제 현대고 동기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식사회동 알려진 뒤에 이정재 씨에 대한 이제 악플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예컨대 이정재 이찍, 즉 기호 2번 찍는 성향 보였었다. 또는 아이고. 이 정권에서 이정재 잡혀갈 일 없겠다. 뭐 이런 댓글도 달렸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어떤 정치 팬덤 문화의 폐해인 것 같아요. 사실 연예인이나 공인이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면 그 견해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게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이랑 밥 먹은 게 전부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뭐 비판을 한다거나 악플을 단다거나 하는 걸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치 팬덤, 아마도 민주당의 강성 팬덤이겠죠. 네. 그런 분들이 연예인에게 밑도 끝도 없이 악플 다는 걸 보면 중도층 국민들이 고개를 저을 것 같고요. 정치적 발언을 해서 평가받는 것과
단순히 고등학교 친구가 밥 먹다가 사진 찍힌 거 이거는 구분을 해야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현안 짚어볼게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천관리위원회에 최대한 수용해달라고 요청한 혁신위에 혁신안 4호와 5호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뭐 전략 공천을 배제하는 내용도 있고요. 과학기술인을 적극적으로 등용해달라는 그게 이제 내용도 있고. 5호입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 그리고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중진들 또 친윤이라 분류되는 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있는데 네. 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해서 공천 룰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관위를 구성하게 되면 대부분의 권한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양도하게 되고 네. 실질적인 공천 방법에 도장을 찍는 것 최고위가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로 당원 당규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혁신위가 만들어준 안건에 최대한 힘을 실어서 추후 구성될 공관위에서 이 안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라고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혁신의 안을 존중하고 이 안을 기반으로 추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혁신위에 근거한 공천 룰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결정 안 하냐, 확정적인 대답 안 하냐, 이거는 이제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하면 뭐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저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지도부도 그러니까 최고위도 권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저희 당원 당규를 보면요. 공관위가 공천 룰을 정하면 최고위가 그걸 의결해서 반대하고 말고 할 게 없이 네.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공관위의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징계 사면 같은 경우는 당원에 의거해서 최고위가 의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공천 룰은 저희가 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했다 하더라도 공관위가 바꾸면 공관위가 바꾼 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당에도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절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혁신의 안을 존중한다는 거는 분명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혁신의 안에 힘을 실으면 추후에 공관위도 당연히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공천 룰을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안 중에 이제 전략 공천 원천 배제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선거하다 보면 전략 공천 필요한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이거 완전히 배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가급적 그런다는 겁니까? 근데 혁신위에서는 이제 전략 공천 배제에 힘을 준 이유는 지금 뭐 영남의 중진들 헌신해달라 하면서 그 자리에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전략 공천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니 그걸 네. 불식시키기 위해서 강조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선거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수도권의 격전지나 험지 같은 데는 빨리 후보를 결정해서 본선에 뛰게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혁신이가 말하는 과학기술 인재 같은 분을 모시는데 평생 과학기술에 헌신하던 분 갑자기 지역 내려가서 경선하세요 하면은 이분들이 당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그렇지 네. 않겠죠.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전문가나 어떤 저명 인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다른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과하지 않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이뇨한 위원장이요. 주로 험지 출마를 요청한 게 의원들 쪽을 향해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먼저 반응이 온 건 또 내각 쪽이에요. 총선 출마 유력해 보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밝혔는데 여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원희룡 장관의 그 같은 결기, 용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모두 다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다음 총선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텐데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각의 스타 장관들 차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 주자인 원희룡 장관이 먼저 뭐 이재명 대표와의 결전도 불사하겠다. 당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외침을 해준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게 당장 어려운 선거를 하게 될지라도 원희룡 장관의 정치 행보에 훨씬 더 큰 성과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뇨한 혁신위가 당초 예정보다 빠른 이달 말 30일쯤에 며칠 안 남았죠. 활동을 종료할 거란 그런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혁신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혁신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뭐 충분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혁신이었다고 지도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뭐 추가적인 혁신안이든 혁신위의 활동 기한이든 모든 것을 혁신위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혁신위가 제안한 걸 당이 어떻게 잘 소화하고 정말 혁신으로 연결시키냐 이런 문제 같아요. 어떻게 진행될 네. 것을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혁신위에서 만든 안들이 하나하나 다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지도부에서도 존중한다는 메시지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계속 내고 있고요. 공관위에서도 이걸 기반으로 비중 있게 다룰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 의견을 조금 더 첨부하자면 네. 혁신위가 낸 안건들 중에 제가 지도부 내부나 언론에 나가서 반대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희 당의 혁신에 있어서 필요한 안건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100%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도덕이 없는 건 부모 잘못이라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정치하면서 부모 욕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어디서 배워먹은 거냐면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결국 이 위원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제를 두자면 정치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고요. 이뇨한 위원장께서 빨리 사과하신 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동안 너무 날선말로 주위에 상처 주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언행을 무수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구에게 사과했다는 이야기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의 언어의 품격, 말의 품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역 배현진 1위, 원외 나경원 1위. 역시 그 여성들이 더 철저하고 꼼꼼한가 봐요. 뭐 챙기는 거에 있어서도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저희가 정작 궁금한 건 당무감사가 총선 공천심사 이제 중요한 지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대적 현역 의원 물갈이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데 항상 양당의 공천을 보면요. 초선 비율이 대단히 높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매번 공천 때마다 보통 현역위원회 대략 절반 정도는 물갈이가 되어 왔던 게 이제까지의 관례인데요. 뭐 이번에 특별히 그거보다 더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당무감사위에서 하위 22.5%에 대해서는 공관위에 따로 통보한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공관위에서 어떻게 뭐 일괄 컷오프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감점으로 될지는 역시나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바입니다만 일단은 당무감사위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험지 출마 그동안 이제 그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산 지역구 하태경 의원이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 1번지로 불려왔던 지역구죠.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네. 당내 일각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민주당 강세 지역 놔두고 왜 하필이면 서울에서 많지도 않은 같은 당 현역 의원 지역구로 가냐. 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 삼선한 지역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다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종로 출마에 대해서 거기에 최재형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글쎄요. 저희 당이 또 민주당 현역이 있는 곳에 가서 도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저희 당 내에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뭔가 전국적인 흥행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어떤 여파를 끼칠지 아직은 점치기 조금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수도권이나 서울 주요 지역에 흔히 말하는 이름값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도전했으면 하는 바람 정도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민주당 쪽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그 대의원제 권한 축소 방안, 즉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비명계가 이제 팬덤 정당으로의 몰락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반면 친명계는 표 등가성 차원이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민주당 내 이런 흐름 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다음 당대표 뽑는 게 내년 8월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총선 앞두고 분란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일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음번 전당대회와 관련된 대의원 룰을 바꾼다는 건 내년도 8월에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하러 나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아니면
굳이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총선 전에는 웬만하면 민감한 어떤 사안은 피하고 당내 화합을 도모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런 상식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의원 룰 개정이 이재명 대표가 내년 8월에도 민주당 대표 연임하려고 하는구나, 또 나오겠구나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얻게 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이제 그 워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워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권리당원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그거는 다음 네네. 총선 끝나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전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시점에 하는 이유가 네,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제 이번 공천뿐만이 아니라 공천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당권을 장악할 거니까 비명계들 알아서 기어라라는 선전포고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시점을 봐도 그렇고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비명계, 대표적인 비명계 그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누가 목소리를 내겠느냐, 이런 것도 이제 언론 인터뷰 나와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인재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맡지 않았습니까? 저희 네네. 같은 경우는 이철규 의원에게 맡겼는데 당대표가 인재위원장도 맡고 본인에게 유리한 전당대회 룰 개정도 한다는 것은 이제 민주당은 문재인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 김대중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었다. 불만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라는 선전포고 이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말 그대로 민주당인데요. 그 당내 민주화 이런 것들이 좀 실종되지 않았냐, 그리고 계속 그 뭐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이제 얘기하고 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예컨대 지금 그 이제 친이명계라고 할까요? 그 의도대로 혹은 그 추구하는 방향대로 갈까요? 그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게 뭐 별 의미가 없는 수준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개인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본인이 단식까지 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읍소했는데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아마도 비명계를 섞어서 160석, 170석 하는 것보다 확실한 친명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140석, 130석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게 앞으로 자기가 민주당을 운영하고 다음번 대선 되는데 훨씬 더 낫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고 전당대회 룰을 건드리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지금 친명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 자객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 다 공천 주겠다는 거고 결국 이재명 당으로 똘똘 뭉치겠다라는 의사로 읽히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최강욱 전 의원 이제 그 막말 논란,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도 상당히 신속하게 이제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문제는 그 이후 과정이 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최강욱 전 의원이 또 SNS에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아, 이런 글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 일부 여성 당직자들이 최 전 의원을 옹호하며 뭐가 잘못됐냐고 정말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의원들이 사과 촉구 성명을 내긴 했는데 그것도 한 2, 3일 지나서 나온 것 같고, 민주당이 왜 이럴까, 이제 어떤 보편적 가치를 자꾸 거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과 자정작용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아직까지도 그 암컷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나 진보 여야가 설화에 휩싸인 적은 있지만 대부분 다 당사자가 반성하고 사과했거든요. 이렇게 최강욱 전 의원처럼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본인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경우는 저는 정치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있죠. 징계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 실효성이 없는 징계였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문이나 이재명 대표의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최강욱 의원의 최자도 나오지 않아요. 네. 본인을 직접 지명하면서 잘못됐다고 이재명 대표가 경고하지 않으니까 최강욱 의원이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고 이낙연 대표도 말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이 예전에 비해 너무나 낮아진 것은 아닌가. 이제 국민의힘이 잘한다, 민주당이 잘한다, 이런 의견은 국민들마다 다르겠지만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적어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고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이런 일들을 계기로 이제 부적절한 언행, 공천심사에 더 엄격하게 검증에 이제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도 막말 폭언 이런 데에 대한 공천 배제라든지 감점 이런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까? 혁신위에서 안건을 내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사람들 공천 원천 배제하라는 안을 냈고요. 당연히 그 부분 비중 있게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공천 배제하겠다라는 게 그냥 허언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현역 의원 중에서는 민영배 의원과 김용민 의원부터 당장 컷오프하겠다고 발표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지금 뜬금없이 탄핵 이야기하고 계엄 이야기하고 또 최강욱 전 의원이 암컷 이야기할 때 옆에서 웃으면서 박수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그 같은 공천 룰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지도부가 민영배, 김용민 두 사람은 컷오프 하겠다라고 오늘이라도 좀 발표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결국 공천과 관련한 이제 혁신 경쟁인데 결국 국민의힘이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저희가 훨씬 더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은 지금 현역 의원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지난번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이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찰을 많이 일으킬 것 같고요. 혁신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도덕적인 기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도덕성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컷오프하고 제지하려 할 때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아니 이재명 대표는 되고 나는 안 되냐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낮은 도덕성을 언급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민주당이 도덕적인 기준을 높이 세우기 어려울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 연계증권 ELS 상품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LS 상품 중에 홍콩 ELS가 지금 대규모 손실 위기라는데 우선 ELS가 뭔가요? 이 지금 주가 연계 증권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수나 종목의 주가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만기일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는 상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통상 6개월마다 이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하는데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은 그 약속했던 수익률에 따라서 조기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지수나 종목의 주가가 손실 발생 기준선을 이제 밑돌게 되면은 만기 시점에 원금까지 까먹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는 시점보다 주가가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만기일이 도래하면은 최악의 경우 원금까지 전액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홍콩 H지수 이게 무엇이고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거죠? 이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인 건데요. 홍콩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 우량 중국 국영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거든요. 네. 근데 이 지수가 최근 몇 년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지속되면서 중국 본토 경기가 또 침체가 됐고 플랫폼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좀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관련 주가가 쭉 빠진 겁니다. 근데 이게 2021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수로 해서 했을 때 한 12,000포인트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그해 말 8,000대까지 떨어지더니 현재는 지금 6,000대, 한 6,000, 제가 오늘 보고 왔던 6,025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이 ELS 판매 잔액이라고 합니다. 전체 이제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는 그 판매 액수인데요. 약 20조 원인데 시중은행 통해서 나간 게 한 16조 원 정도 됩니다. 이 가입 기간이 보통 3년 단위거든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무려 8조 4,100억 원인데 현재 주가 수준이 유지되면 한 3조 원 이상 뭐 4조 원까지도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4조 원 손실. 네. 이 상품을 시중은행에서 팔았다는데 어디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KB 국민은행께 좀 심각한데요.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KB에서 팔았어요. 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게 KB에서만 4조 7천억 원입니다. 농협이 1조 4천억 원대고 신한은행이 1조 3천억 원대,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순인데 은행들 사이에서는 지금 내년이 너무 두렵다 이런 말이 돌고 있고요.
이걸 판매한 직원들이 덜덜 떨고 있다는 얘기가 온라인 게시판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많이 팔린 건데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금리가 좀 낮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적금보다는 좀 어르신들이 이런 ELS 상품이 기존 10년간 한 번도 이렇게 뭐 망한 적이 없다 이런 권유 때문에 좀 이자가 더 붙지 않겠냐 이래서 7, 8%대 이자를 기대하고 넣은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럼 원금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지금 뭐 한 70% 정도만 돼도 그 지수에 처음 투자했던 시점보다 70%만 돼도 일단 원금은 보장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주가대로라면요 좀 많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홍콩 지수가 많이 올라야 원금이 회복이 되는 건데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 금액 대부분이 이게 KB에서 판매가 된 건데 KB가 주로 판매한 게 넉인형이에요. 넉인형. 떡떡할 때 넉넉할 때 그 넉인형인데 네. 그러니까 ELS를 크게 녹인형과 노녹인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녹인형은 이 계약 기간 중에 기초자산 지수가 가입 당시보다 50% 이하 이거 이하를 녹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로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은 이에 연동해서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인 거고요. 원금을 회복하려면 만기 때까지 지수가 가입 시보다 이 통상 70% 이상으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노녹인형은 비교적 좀 안전한 건데 계약 기간 지수가 얼마가 내려나는지 상관없이 만기 때 지수가 가입 시보다 65% 수준이면은 원금과 약정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인형은 진짜 위험했던 거고 노녹인형은 좀 덜 위험했던 거죠. 대신 위험한 대신 이율이 좀 높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인형은 위험해 보이는데 유독 KB가 많이 팔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 2019년에 DLF 사태라고 있었어요. 그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펀드인데요. 이때 이게 한 1,000억 원 손실이 났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주로 이 상품을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은행별로 고위험 파생 판매 상품 한도를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는 2019년 11월 말 신탁 잔액 개정을 초과하는 고위험 파생 상품을 팔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네. 당시에 국민은행은 여기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신탁 잔액이 18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신한, 하나, 우리, 농협순인데요. 공교롭게도 신탁 잔액이 많았던 그런 국민은행에 ELS 같은 고위험 파생 상품 판매 물량이 가장 많이 허락이 된 거죠. 당국에. 네. 그래서 우리 하나은행이 DLF 때 이 불안전 판매로 집중 포화를 맞았고 이후 신한이나 하나는 또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사모펀드 사태 때문에 이제 또 폭격을 맞았는데 KB만 계속 이런 걸 피해갔던 겁니다. 덕분에 이걸 이렇게 그 고위험 상품을 많이 팔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새옹지마라고 할 수 있네요. 예. 예. 사태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이제 조사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금융감독원이 먼저 나섰는데 판매사들이 그런 불안전 판매를 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섰고요. 이 판매사들이 판매할 때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또 적정 등급 상품을 판매했는지 이게 등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도 점검해보겠다고 했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제 기자들 만나서 금감원의 이 불안전 판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할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대로 손실이 확정되면은 투자자들이 판매사로부터 이제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게 지금 좀 애매한데요. 과거에 이제 일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는 금감원의 그 분쟁 조정 이런 걸 통해서 투자자들이 많게는 원금 전액까지 돌려받기까지 한 사례가 있긴 한데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금융투자업자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지켜야 할 6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 의무가 있고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는데 이 ELS는 상품 구조가 좀 복잡해서 어떤 경우에 어디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매사 이 뱅커들이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가 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좀 그 투자자들도 알아둬야 될 게 뭐 은행에서 이렇게 갑자기 잘 모르는 걸 권유한다 하면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조금 깊게 생각해보고 결국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걸 끝까지 좀 명시해서 좀 조심히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6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뭐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뭐 적발이 됐을 때 좀 처벌이 상당히 되나요? 그렇죠. 그 담당 은행 직원도 처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확인이 되면은 이 원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뉴스 속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법률. 오늘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이름이 곱고 예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겠어요. 뭔가 외모랑 또 안 어울린다는 말도 가끔 아닙니다. 듣는데. 아닙니다. 많이 어울리시고요. 그런데 검찰 계실 때는 주로 형사사건 맡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형사사건이고 이제 특히 강력, 성범죄 이쪽을 많이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변호사 이제 뛰어드신 다음에도 네. 성범죄 전문 변호사 맞죠? 네, 맞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더 세분화된 전문 분야로 통매음 사건이라는 걸 언급하셨더라고요. 통매음 네. 사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라고 해서요. 뭐 휴대전화나 뭐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란한 말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전송하는 그런 거를 성폭법에 의해서 통매음이라고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이 됩니다. 이런 사건들도 하고 있고 일반적인 뭐 성범죄, 강간, 뭐 강제추행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도 같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사건도 통매음 범죄에 든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가장 쟁점은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네, 조금 다릅니다. 네,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음란한 말을 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황의조 선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으로 좀 민감할 수 있는 영상을 지금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느냐, 촬영하지 않았느냐, 이를 유포했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 법에서 말하고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연결되는 뭐 그런 범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황의조 선수의 그 불법 촬영 의혹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사건이 지금 화제가 됐던 부분은요. 지금이 아니라 사실 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 6월 25일에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던 이 A 씨가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좀 민감한 영상을 SNS에 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황의조 선수 측은 이건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다. 근데 내가 작년에 휴대폰을 좀 해외에서 잃어버렸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계속해서 협박을 받고 있었다. 그 사람이 유포한 것 같다라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고소장을 접수를 합니다. 네.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얼마 전 밝혀진 게 이 황의조 선수를 협박하고 압박했고 이 영상을 유포했던 사람이 놀라운 일이었죠. 네, 친형수다라고 지금 네. 현재 수사 결과가 밝혀졌는데 현재 황 선수의 이제 친형수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놀랍지만 또 하나의 지금 쟁점으로 떠오른 게 처음에 황 선수는 이게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다. 따라서 나 또한 피해자다, 유포의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황 선수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영상 속 피해 여성은 아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몰래 촬영을 당했다. 난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황 선수랑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건이 두 갈래네요. 네. 그죠? 네. 두 갈래 사건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뭐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황의조 선수 측 연일 입장문 내면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도 피해자다. 뭐 입장문에는 뭐 어떤 근거로 지금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 선수는 기본적인 맥락은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 근거를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피해 여성과 장기간 만나면서 촬영과 삭제를 반복을 했다. 따라서 이거는 합의 없는 불법 촬영은 아니고 우리는 지금 현재 피해 여성과의 대지 조사까지 불사하겠다라는 것이 황의조 선수의 입장인데요. 네. 황 선수는 그 근거로 이 휴대전화도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촬영을 했고 당시에 이 카메라를 비치해둔 것도 피해 여성이 잘 보이는 위치에 놨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당연히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는데 이를 두고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냐. 네. 뿐만 아니라 뭐 여성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황의조 선수는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이 피해 여성한테 스스로 먼저 연락을 해서 네. 이런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같이 고소하자라고 종용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황의조 선수 생각에 이게 불법 촬영이었다면 내가 굳이 피해 여성한테 알려서 이러한 고소를 종용했겠느냐? 아니었다. 전혀 합의가 된 그런 영상이었다라는 것이 황 선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피해 여성은 네. 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네. 이제 피해 여성 그 변호사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카톡 대화 내용 이제 공개하면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어떤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일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이요. 일단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녹취록에 보면 계속해서 여성은 내가 지워달랬잖아. 불법 촬영이었잖아라 얘기를 하고 황 선수는 그거에 대해서 불법 촬영 맞아까진 아니지만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하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2시간 뒤쯤에도 카카오톡으로 불법 촬영은 아니었지만 이러면서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 피해 여성의 법률 대리인은 이게 동의가 안 된 영상이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 받기 전에 통화했을 때는 사과하지 않았냐. 그러다 2시간 뒤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이걸 정정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 피해 여성은 전혀 합의된 그런 영상이 아니었다. 합의된 영상이라면 왜 삭제를 요청했겠느냐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카메라를 잘 보이는 곳에 놨다고 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을 동의했다는 것이 어떻게 간주되냐. 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피해 여성 측 법률 대리인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수가 이제 구속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포 이제 피의자로. 네. 근데 최근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네. 그 황 선수가 형수가 누명을 썼다면서 이제 제3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주변 인물한테도 뭐 처벌 불원서 써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또 이제 결과적으로 누출하게 된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이 이제 지적한 부분들인데 사실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요.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함부로 방송이나 뭐 인쇄물에 실어서도 안 되고 이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서 그 자체도 범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황 선수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불리한 양형 사유입니다. 형량 자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제해야 되고요. 그에 앞서서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지적했던 부분도 그 피의자 이 황 선수의 법률 대리인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신상을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2차 가해다라고 했는데 처벌 불원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이 피해자의 신상을 지인한테 이야기했다면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2차 가해 논란이 빚어진 측면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네. 황 선수 측이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 이렇게 이제 뭐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서도 이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수정 그 범죄심리학을 하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이제 2차 가해 언급을 했는데 보시기에 인정될 만한 건가요?
사실은 그 두 가지의 단서만으로 피해자가 누군지 100% 단정할 수 있느냐를 통해서 이게 성폭력 처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방송 등에 공개했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 사실 지금 그 언급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가 누군지 계속해서 저격하고 추측하는 글들과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요. 저는 구태여 피해자의 신상을 이렇게까지 말했어야 되나. 그냥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이거를 공론화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정도의 언급으로 충분했을 텐데 마치 피해자가 이런 사람이니까 더 이상 피해자도 언론에 나오지 말라라는 식의 입막음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거든요. 네네.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2차 가해가 인정되면 뭐 처벌 수위 많이 높아지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맞죠. 왜냐하면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을 법률 대리인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히 공인이라고 하면은 이미지 타격의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당연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그 황 선수 네. 그 불법 촬영물이 이제 휴대전화 이외에도 다른 기기에 저장돼 있다 이런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던데 이것도 또 불리한 점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은요. 지금 저도 언론에서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 4대 왜 4대나 썼을지 모르겠는데 황 선수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4대에다가 노트북 1대까지 총 5개의 전자기기에 대해서 포렌식 중이다. 그리고 이 해당 영상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확인이 돼서 얼마 전에 소환 조사를 했고요. 그 피해선 B 씨 같은 경우에는 황 선수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런 영상물이 존재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네. 보통 이런 사건 형량이 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황 선수가 단순히 이게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이 피해 여성 A 씨 있지 않습니까? 최초 이제 문제가 됐던 그 A 씨 법률 대리인 말에 따르면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공유했다라는 친형수의 진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촬영을 했을 때도 개수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유포시켰을 경우에는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3자 온라인상의 내 영상이 의도치 않게 떠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유포까지 했다면 실형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초범일지라도 이 몰카 범죄를 했던 것이 개수가 많다라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 외에도 보안 처분, 신상 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명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처분도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논란 이후에 클린스만 이제 대표팀 감독은 황의조 선수를 훌륭한 선수라면서 이제 대표팀으로 계속 함께할 의지를 이제 보였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이제 이용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 선수에 대해 출전 금지 등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문체위 소속 의원으로서 촉구한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네. 선수의 사생활 논란으로 국가대표 자격 취소될 수 있습니까? 사실 황 선수 사건 같은 경우 아직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황 선수가 주장하는 부분 중에 일부는 이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아직까지 이제 피의자 신분일 때는 현행 규정상 국가대표 선발 및 출전이 자동적으로 금지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가대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라는 점에서 품위유지 지금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될 경우에도 징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법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은 하루 평균 최소 17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네. 불법 촬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형량이 좀 낮은 편입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되기도 하고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처벌 수위 자체를 좀 높이는 것도 하나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공중화장실에 정기적으로 이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스크리닝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입건이 돼서 이제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다 휴대폰 들고 다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떤 영상이나 어떤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지를 잘 인지하거나 교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러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할 때 어떤 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고 길 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찍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조기부터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와 법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안전고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8시 30분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합니다.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강한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춘천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로 짧게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도 송내 부근 4, 5차로에서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도 광교 터널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강릉 방향으로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까지 주춤하고 반월 터널에서 부곡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이후 용인에서 양지 터널까지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경주 터널 부근 2, 3차로에서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전국의 소 농가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소 럼피 스킨병 의심 신고가 어제 울산의 한 농장에서 접수됐고 그게 이제 1차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산세가 주춤한가 싶더니 다시 확산되는 게 아닌가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럼피 스킨 확산 현황과 초동 대처 문제점 그리고 예방은 어떻게 할지 대한수의사의 허주영 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허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럼피 스킨병 어떤 병인지 설명해 주세요. 럼피 스킨은 단어에 있는 것 그대로 스킨 피부에 검은색 결질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럼피가 보니까 혹 응어리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럼피 스킨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보통 소에만 감염이 됩니다. 소나 외국의 그 경우에는 물소. 그래서 럼피 스킨에 걸리게 되면은 체중 저하라든지 유량 감소 등이 나타나서 생산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파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은 치사율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전파 때문에 대부분 안락사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소에서 소로만 전염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돼지는 이거는 안 됩니까 전염이? 예, 소한테만 전염되는 질환입니다. 전염되고 이제 피부에 그런 이상이 생기고. 네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뭐 이제 직접 어떻게 도축하거나 이게 아니고 그 소가 그냥 죽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보죠. 네, 럼피 스킨은 치사율이 10% 미만이라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은 전파 속도 때문에 다른 소에 감염되면 그 농장 자체의 그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농장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전 세계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여튼 발생이 확인되면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 살처분한다. 네네. 예. 당연히 우리가 뭐 그 살처분하기 전에도 그 농장 쪽에 있는 거는 사람들이 안 먹게 되는 거고요. 네네. 네. 지금 럼피 스킨 확산 상황 지금 현재 어떻다고 보세요? 지난 10월 20일 날 첫 발생 이후에 11월 10일까지 전국이 그 럼피 스킨 예방 접종을 다 대부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보통 3주 정도의 그 면역 형성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가 이제 면역 형성 기간인데 대부분 11월 마지막 주부터는 지금 현재 발생이 거의 가끔씩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은 이제 확산세가 거의 멈췄다고 보고 있고요. 간혹 자가 접종한 경우에는 간혹 12월 중순까지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절적인 병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원래 계절적인 병인데 그 럼피 스킨을 일으키는 그 원인은 이제 흡혈 곤충, 예. 즉
허혈하는 목이라든지 이제 허혈 파리들이 옮기는 질환이거든요. 네네. 날씨가 더운 지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 질환을 뛰어넘고 있는 경우죠. 다만 지금 날씨가 좀 추워졌기 때문에 옆으로 전파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추워지면 뭐 저 현실적으로 전파가 많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방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그 럼피스킨 병이 이제 발병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초동 대처를 신속히 또 적절히 이제 해야 할 것 같은데 초동 대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난 10월 20일 날 발생 처음 됐을 때 예. 전국적인 범위에서 예방 접종을 우리나라에는 빨리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불과 11월 10일 날 예방 접종이 마쳤습니다. 그 전국에서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을 하는 건가요? 초기에는 전국서로 특정 지역만 하려고 했는데 예.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게 번지다 보니까 전국서로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예방이 전파가 멈추게 된 계기가 되었죠. 네네. 그러면 실제로 그때 뭐 전파를 어느 정도 멈춘 면은 있긴 있었는데 네. 그 정부의 초동 대처 어떻게 평가하실 때 좀 미흡한 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수의사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 네. 질병이 먼저 최초 발생은 동물병원 원장이 하였거든요. 네. 그 동물병원 원장이 하였을 때는 이미 전파가 상당한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초에 정부에서는 10km 반경만 접종을 하겠다. 10km 반경. 예. 그래 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소 100km를 잡아야 된다. 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왜냐하면 예. 럼피스킨은 하루 이동 전파 속도가 최저 5km에서 최고 12km까지 됩니다. 오, 빠르네요. 예, 그래서 정부에 처음에 그렇게 10km 잡았다가 이제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국으로 방역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럼피스킨 질병 신고는 결과적으로는 동물병원 원장이 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그 권한을 동물병원 원장한테 좀 정부가 좀 많이 넘겨줬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어떤데요? 농장 동물들은 그 자가 치료라는 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냥 놓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가 접종을 하다 보니까 수의사한테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많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 수의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 수의사가 가서 보니까 이거 전염병이니까 큰일 났다 신고하면 이미 상당 지역으로 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구라파처럼 농장 주치 제도를 유럽처럼 만들자.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때 공약도 농장 주치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장 주치 제도를 만들어서 수의사가 농장을 관리하는 방안, 그 방안이 되어야 아마 질병을 체계적으로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 회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자면 농민들 스스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농민들이 이제 정부에서는 뭐 유인물이라든지 뭐 유튜버 등 많은 자료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신고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달에 발생한 구제역도 결국에는 그 동물병원 원장이 신고를 했거든요. 즉 그 동물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동물들이 밥을 잘 먹는지 잘 자는지 또 애가 잘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고요. 저희 수의사들은 질병을 보는 거거든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네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자료를 줘도 농민들은 신고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의사가 신고하기 때문에 수의사한테 방역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이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방역 담당 권한이 아직 수의사한테는 안 넘어온 우리나라에선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예찰이 대부분 전화로 예찰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제 국가 방역기관에서 농장주한테 전화로 예찰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방역에 있어서의 아주 펑크가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발생한 다음에 어쨌든 백신 접종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소들은 다 맞은 거예요? 네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한 번 맞으면은 그게 효과가 얼마나 갑니까? 보통 지금 럼피스킨 백신은 생독 백신이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보통 1년 정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내년 여름 시기에 한 번 더 접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안전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얼마 인도에서 2019년에 처음 발병돼 가지고 네. 약 한 30만 마리의 소가 죽었거든요. 네. 그런 걸 대비해서 보더라도 우리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국감에서 이달곤 의원실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국 가축 방역관 미충원율이 2023년 현재 41%에 달하더라고요. 정부는 가축 방역관의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수의사 가축 방역관 더 늘리는 방안 추진하고 있다는데 수의사협회에서 생각하는 그 대안은 뭡니까? 정부 대안에는 사실은 가축 방역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수의사를 가축 방역관에 이름만 줬다고 해서 이분들이 질병을 보지를 못합니다. 네. 결국에는 수의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무원에 그 계시는 수의사 선생님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구에 있는 수의사들은 6급에서 대부분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있어야 되고요. 또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를 공수의로 가축 방역관으로 임명하게끔 법에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가축 방역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수의사를 가축 방역관으로 임명해서 네. 질병 관리에 좀 체계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민간인들을 가축 방역관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질병을 내포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저희들은 발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의사협회 회장님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이제 질문인데 최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덜어달라는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수의사협회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랄까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제가 한국동물병원 협회장 할 때부터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나라 동물 진료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지금도 많은 병원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가 공적 자금을 좀 투여해서 기초 의료보험에 대한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의사회와 국가가 같이 공적 보험을 만들어서 기초 의료보험을 하게 되면은 동물들이 질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보험은 질병이 걸리고 나서 보험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또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의료보험처럼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만들면 오히려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 강아지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또 치료비도 적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차피 국회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이네요. 예. 하지만 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사실은 공적 자금은 투여할 수 없다는 게 현재의 그 기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의 절경을 배경으로 이른바 인생샷을 찍다가 추락 사고를 당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도 외돌개 인근 깎아지른 절벽에서 50대 남성이 8m 아래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사진을 찍다가 균형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정상 인근에선 60대 남성이 역시 사진을 찍다가 10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잊지 못할 인생샷을 남기려다가 순식간에 아차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11월 28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